독점 경쟁 시장의 이론. 독점 경쟁 시장의 특성. 현실의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 시장 형태, 즉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이라는 틀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좀 넘어가세요. 독점 경쟁 시장은 독점 경쟁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진입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현상, 즉 상품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좀 넘어가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차별화된 상품들이 각각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개별 이렇게 기업 썼으면 딱 좋네요.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아까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네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줬으면 수특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게 빠져가지고 개별 기업의 수특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점과 대조적이며 이 점에서는 오히려 독점 시장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9-1에서 보는 것처럼 독점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도 독점 시장의 경우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한 개 수입 곡선을 독출하고 이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할 때 단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앞장에서 독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그림 8-2와 거의 똑같음을 알 수 있다. 네, 이거는 뭐가 똑같아요? 독점 시장의 모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독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 미장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독점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은 노란색으로 나타낸 사각형 PSRE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특 내용입니다. 독점 시장이라면 독점 시장이라면 양의 이윤이 장기에서도 계속될 수 있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독점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 경쟁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진입하게 된다. 독점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해 경쟁 기업의 수가 늘어가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점차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해 간다. 전체 시장의 규모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쟁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개별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의 몫이 점차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기 조정 과정은 각 기업의 이윤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모든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진입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은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9-2를 보면 I번째 기업의 한 개 수입 곡선과 장기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Q의 생산 수준에서 그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생산 수준에서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F점에서 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은 0이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독점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을 뜻한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각 기업의 이윤이 0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여기 뜬 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 로직입니다. 공급이 늘어났더니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특징. 그림 9-2를 보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 수준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아니라 그보다 왼쪽, 즉 더 낮은 생산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최저점에 도달하는 생산 수준을 그 기업의 시설 규모라고 한다면 실제 생산 수준이 이보다 더 작다는 것은 유휴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즉,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생산 능력의 일부를 활용하지 않은 채 놓아두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더 많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광고나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라면 가격이 좋은 경쟁의 수단이 되겠지만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으면 가격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마다 앞다투어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것이 독점 경쟁 시장의 정형적인 경쟁 풍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의 결론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익혀놓으세요. 가격 상품 차별화가. 상품 차별화가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 힘들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갖가지 상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오직 한 가지 라면이나 비누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우리 소비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해물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곰탕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닭고기만 라면 한 가지라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보면 다른 기업의 상품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는 기껏해야 포장이 다른 정도인데도 마치 큰 차이가 있는 듯 선전하는 기업을 자주 본다. 또한 사소한 차이를 과장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화는 공연히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 소비자의 후생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독점 경쟁 시장에서의 상품 차별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런 거 보험회사, 정유회사, 정유회사는 뭐 과점 성격이 좀 있지만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울산에서 정유 공장, 보통 여수 정유 공장이 있는데 보통 저장소가 인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되게 많이 쓰니까. 만약에 저장소까지, 그러니까 니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울산에서 만들어진 석유가 서울까지 어떻게 올까요? 파이프라인으로 옵니다. 차로 실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차로 실어 온다 그러면 고속도로나 기차에 기름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기름차가 그렇게 많이 고속도로에 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밑에 수도관처럼 큰 파이프가 제일 수요가 많은 데가 서울 아니에요. 서울 경기 쪽. 그쪽까지 인천 저유소 쪽으로 우리나라 그 땅 밑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현대정유, 그 다음에 SK정유, LG정유가 각각 만든다고 그러면 돈들이 다 들잖아요. 걔네들이 협동해서 같이 만든 걸로 알아, 내가. S오일만 빼고. S오일은 그래도 인천 저유소를 안 쓴다고. 아마 수원인가 경기도 딴 쪽에 저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만든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으면 얼마 집어넣는지 계량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현대정유에서 만약에 5천, SK에서 뭐 2만, LG에서 1만 이렇게 만들었으면 뽑을 때도 5천, 1만, 2만만 저쪽에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넣은 거 계산하고 뺀 거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세 개에서 만든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는데도 자기 기름 좋다고 맨날 광고하잖아요. 이게 소비자 후생에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제품이 똑같은 거란 말이죠. 석유 제품은. 어? 석유 제품은 완전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데도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 났을 때 현대해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다 현대해상만 들겠지. 삼성, 동국 다 비슷비슷한데 자기네께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소비자 유상에 플러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해하고 과점 시장의 성격. 소수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연계 배경식은 내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는 내가 다시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앞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읽다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때 내가 맨큐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시장 형태가 바로 이 과점 시장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제품, 약품,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상품들이 거의 모두 이 과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점 시장은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방의 반응.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상품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는 경쟁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 과점 시장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상황. 일어나기에 특히 어려움이 많다. 자, 쭉 넘어가서. 계속 좀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한 기업의 행동에 따라 경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해 그 기업이 다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등 끝없이 이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고리를 명쾌하게 이론화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의 동향을 보면 게임 이론을 적용해 과점 시장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게임 이론은 바로 이 전략적 상황에서의 선택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점 시장의 연구에 특히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과점 시장에서의 과점 시장에서의 기업들 사이에 담합이 일어나기 쉽다는 사실은 스미스의 국부론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흥겹게 떠들거나 기분을 전환하려는 목적에서 함께 모이는 경우조차 드물다. 그러나 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려는 음모 혹은 가격을 올리려는 책략으로 매듭지어지기 일수다. 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일어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과점 시장 모형이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모형들은 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일어나지 않고 각 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모형은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 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완전한 담합을 이루어 마치 거대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한다고 보는 모형의 범주가 있는데 카르텔의 이론이 바로 이에 속한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모형들은 다음 두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모형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 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의 한 예로서 가격 선도의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과점 시장 안의 지도자 격인 한 기업이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기업들이 이에 따르는 형태로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시멘트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거대 기업이 어떤 수준으로 가격을 정해놓으면 중소기업들도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암묵적인 담합 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대 기업이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도 적절히 고려해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거대 기업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 시장을 평화스럽게 이끌어 나가자는 무언의 약속이 이 체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가격선도 체제라고 부르는데 어떤 한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 이와 같은 암묵적 담합 체제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자, 독자적 행동 모형. 여기 이제 꾸르노 나옵니다. 우리 수특이 나오죠? 꾸르노.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경쟁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측하고 이에 입각해 그 행동을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상품 생산량을 늘리면 경쟁 기업도 따라서 늘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경쟁 기업이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경쟁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데에 대한 추측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음에 보게 될 꾸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 사이의 차이는 결국 각 기업이 경쟁 기업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추측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꾸르노 모형. 과점 시장 안에 어떤 기업이 상품 생산량을 늘릴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은 자신이 생산량을 늘릴 때 경쟁 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측하고 이에 기초해 실행에 옮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꾸르노 모형에서는 경쟁 기업이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하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경쟁 기업이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각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 방식을 꾸르노 경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경쟁 방식을 상정하는데 꾸르노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꾸르노 모형은 두 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복점 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모형에서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자신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한다. 바로 이것이 꾸르노 모형의 핵심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A, B 두 기업이 있는데 그중 한 기업이 먼저 어떤 생산량을 선택했다고 하자. 기업 B는 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생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기업 A가 상대방이 그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생산량을 선택한다. 자, 아까 교차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설명하는 거죠. 아까 두 회사의 교차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얘가 얘 걸 보고 얘가 얘 걸 보고 얘가 얘 걸 보고 얘가 얘 걸 보고 계속 좁혀져 안 좁혀져?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해됩니까? 어떻게 그 균형이 가운데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말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책에는 그래프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면이라고 했는데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계속 서로를 주어진 거로 보고 바꾸고 주어진 거로 보고 바꾸고 주어진 거로 바꾸는데 딱 어느 점이 되면 바꿀 필요가 없는 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균형이라는 거야. 꾸르노 균형. 계속. 이 단계에서 선택된 기업 A의 생산량은 맨 처음에 선택된 생산량과 다를 것이므로 이를 본 기업 B는 다시 새로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한 기업이 어떤 생산량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본 그 기업은 다시 자신의 선택을 수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보고 다시 새로운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된다고 하자. 이렇게 두 기업이 계속 생산량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계속되다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시장은 안정을 이루게 된다. 즉, 각 기업이 더 이상 생산량을 바꾸려 하지 않아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꾸르노 균형이다. 그렇다면 꾸르노 균형의 상태에서 각 기업은 어떤 생산 수준을 선택하게 될까?
구체적인 도출 과정은 생략하고 단지 그 답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전체의 총 생산량이 C였을 것이라고 하자. 꾸르노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각 기업이 3분의 1cc씩 생산해 시장 전체의 생산량은 3분의 2C가 된다. 다시 말해 꾸르노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생산 수준은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실현되었을 생산 수준의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결론을 알고 계세요? 독점, 과점, 시장의 효율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줄어든다고 그랬죠? 즉 완전 경쟁 시장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더 생산된다? 어떻게 생산된다? 더 적게 생산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꾸르노 모형에 생산된 두 교차점에서 생산액을 합치면 완전 경쟁에서의 생산액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하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본문에 어떤 식으로도 막 설명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본문을 읽으란 말이에요. 꾸르노 모양에서의 교차점은 완전 경쟁 시장의 교차점보다 원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많다, 적다? 적다. 자, 독과점은 비효율이라고 그랬죠. 비효율은 적게, 비싸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떨까? 더 비싸지겠죠? 자, 계속. 생산이 적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니까. 베르트랑 모형. 이거는 우리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수특에는 꾸르노 모형하고 내시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르트랑이라는 거를 하나 툭 갖고 오면 100% 연계가 아니니까 꾸르노 모양 하나 갖다 놓고 저번에 에이어 나온 것처럼 베르트랑 하나 딱 갖다 놓고 꾸르노 모양 알려줬지.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올 수도 있어? 베르트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베르트랑 모형. 현실에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꾸르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보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일단 어떤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춰놓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꾸르노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교적 쉽게 시설 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갖는 산업이라면 가격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베르트랑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설 규모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 마음대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떤 가격을 매길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이다.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앞서 본 꾸르노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베르트랑 모형은 이 점에 관해 각 기업이 경쟁 기업은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가정한다. 경쟁 기업은 현재 가격을 유지. 아까는 생산량을 유지. 이번엔 현재 가격을 유지. 즉, 자신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경쟁 기업은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과점 시장 안에 두 기업이 있는데 이 둘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똑같은 수평선 모양의 한계 비용 곡선을 갖는다고 하자. 한계 비용 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다는 것은 상품 생산량이 변화해도 한계 비용은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한계 비용이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평균 비용도 바로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두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한 기업이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을 매기면 소비자들을 모두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기업들은 상대방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대하에서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들을 모두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낮은 가격을 모아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움직임, 베르트랑 경쟁의 특징. 이와 같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아직도 초과 이윤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 가격이 한계 비용,
즉 평균 비용 수준으로 낮아져 이윤이 0이 되면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상황에서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데 이 점에서 본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베르트랑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자원 배분은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자, 그럼 꾸르노 모양에서는 아까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고, 베르트랑 모양에서의 균형은 완전 경쟁 시장과 거의 같다. 그럼 여기서는 비율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베르트랑 모양에서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한계 비용하고 MR 이퀄 MC가 일치하는 점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Q가 결정되는, Q를 결정하면은 적게 생산하는 쪽으로 갈 텐데 가격으로 경쟁해 버리면 어떻게 돼? 가격으로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은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가격을 경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보는 점에서 바로 앞에서 본 베르트랑 모형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추측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이 가격을 올릴 때 경쟁 기업은 따라서 올리지 않을 테지만 내릴 때는 따라서 내릴 것으로 추측한다는 가정이 모형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올릴 때는 따라 올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올려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이익이니까. 내릴 때는 따라 내린다.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추측하게 된 데는 다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는 경쟁 기업들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가격을 내릴 때는 경쟁 기업들이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따라서 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경쟁 기업의 반응에 이와 같은 비대칭성이 있다고 가정한 데에서 이 모형의 독특한 결론이 도출되어 나온다. 어떤 기업이 경쟁 기업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그림 9-3에서 보는 것 같이 꺾인 모양을 가졌다고 인식함을 뜻한다. A점은 현재의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평탄한 것은 이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수요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왜 가격을 올릴 때 수요량이 줄어들죠? 이게 플랫하다는 거는 탄력성이 크다 작다? 탄력성이 크다 작다? 가격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자 볼게요. 가격을 이렇게 올렸어요.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서는 가격을 내렸어요. 별로 안 늘어났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얼만큼 민감하냐는 거지. 내가 가격을 올리면 잘 생각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가격을 올리면 딴 놈은 가격 올렸어 안 올렸어요? 안 올렸죠. 내 거 사던 사람이 전부 B 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만 조금 올리면 내 거는 엄청나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 크니까. 반면에 Q0 오른쪽에서는 내 가격을 낮췄어요. 그럼 내 쪽으로 왕창 올 것 같은데 딴 놈도 내려버리니까 내 쪽으로 많이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올릴 때는 내가 엄청 손해보지만 내릴 때는 큰 이익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건 탄력성이 크고 여기는 탄력성이 어때? 작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고 이 측면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크다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의 모양은 자신만 홀로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이 점의 아래쪽으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이는 가격을 내릴 때 수요량이 그다지 크게 늘지 않음을 뜻한다. 가격을 내릴 때는 다른 기업도 따라서 내릴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형은 이처럼 수요 곡선에 굴절이 있다는 사실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굴절 수요 곡선의 모양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꺾여 있는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한 개의 수익 곡선을 그려보면 그림 9-3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 곡선에 굴절이 있는 생산량 수준에서 불연속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 개 수익 곡선에 불연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비용이나 수요 조건에 웬만한 변화가 일어나도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게 된다. 그림을 보면 한 개 비용 곡선이 MC1이나 MC2처럼 위아래로 움직여도 P형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MC1, MC2 한 개 비용 곡선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이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개 비용 곡선이 한 개 비용 곡선이 그와 같이 움직여도 한 개 수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생산 수준은 Q0로 예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 굴절 수요 곡선의 모형은 꺾어진 모양을 갖는 수요 곡선에 의해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은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사후적인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모형을 통해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수준에 형성되는지를 알아낼 수 없으며 일단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면 그 수준에서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어떤 모형이 이론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카르텔의 모형. 과점 시장 카르텔의 모형은 뭐라고요? 그들이 다 짜가지고 독점 시장처럼 움직이는 거죠. 딱 담합한 거예요. 담합. 딱 와서 얼마 받자. 우리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생산하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이거 행해한 경우가 어디였죠? 오펙에서 했죠. 오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걸 했죠. 전 세계적인 수요 조사를 딱 해가지고 우리가 요 정도만 생산을 해버리면 소유값이 폭등을 할 거야. 근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규제할 수 있지만 사우디가 그렇게 했을 때 사우디를 폭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 소유값이 몇 배가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엄청 번 겁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 안에 기업들이 담합해 카르텔을 형성하면 실질적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9-4에서 보는 것처럼 카르텔은 독점 기업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즉, 카르텔 전체에 대한 한 개 비용 곡선을 구한 다음 이 곡선과 한 개 수익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아 이윤 극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림을 보면 이때의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Q와 P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카르텔 전체의 생산 목표량을 결정한 다음에는 이를 가맹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씩 생산하도록 할당한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가맹기업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서로 더 많은 생산량을 할당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카르텔 협정을 무시하고 몰래 가격을 내려 할당량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이 생겨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면 카르텔 협정을 충실히 지킬 때보다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걸 카르텔의 붕괴라고 그래요. 자기가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자기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카르텔에는 그 자체의 가맹기업들의 이기적 행위에 의해 와해될 수 있는 원천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게 석유 카르텔이죠. 자, 광고도 광고 내용은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